창 2030 직장 생활할 때는 저도 엄청난 짠테크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뭐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의 영수증이 2030하고 같을 수는 없죠. 지갑은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나중에 나이 먹고 40대, 50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때는 그래도 돈을 조금 쓸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뭐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보다야 뭐 돈을 그래도 그분들 뭐 4-5명 이상 버는 것만큼은 버는데 제가 한 달에 생활비 제 예산을 짠 게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뷰티풀의 또 대표 크리에이터신 돈줄남 김경필 리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혼자 방송하시다가 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모시게 된 계기가 최근에 또 따끈따끈한 신간이 네. 출시됐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네. 한번 보여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펼쳐보진 못했는데 네. 어제 받았는데 뭐 일단 책은 참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좀 당분간은 우리가 좀 짠테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여기 방점은 플렉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플렉스를 위해서 오늘 조금 허리띠를 좀 한 칸 정도만 좀 졸라매보자. 뭐 이런 재밌게 좀 해보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돈줄만 내신 줄 알았더니 또 이 돈줄 내는 이유가 나중에 플렉스를 위해서. 그렇죠. 예, 결국은 돈이라는 게 뭐 네. 쓰려고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예. 네. 또 이렇게 대표 크리에이터 분 모시고 또 혼자 하실 때도 워낙 좋은 인사이트, 좋은 팁들 많이 알려주셨지만 또 거기에서는 또 알 수 없었던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진솔한 또 김경필 리더님의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게 참 사실은 좋아요.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는 게 네. 상당히 사실은 좀 쑥스러울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은데 오늘은 한결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간 첫 장부터 네. 아무래도 또 돈줄남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니까 또 돈줄을 내신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좀 돈줄을 내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줄이라는 게 이제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가 돈줄남인데 네. 저도 가끔은 그래요. 이렇게 막 혼줄을 내면서도 내가 사실은 이제 댓글을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쵸, 잘 안 보게 되는데,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센 독서를 하거나 막 야단을 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우리 직장인분들 주로 2030들이 좀 많을 텐데, 사실은 뭐 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혼줄을 내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는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이런 얘기도 좋지만, 어쩔 땐 약간 귀에 거슬릴 수 있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내 돈으로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많은 분들이 그래 뭐 위로를 받고 너무 도움을 받고 좋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거북스럽고 약간 어쨌든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마음의 울림이 좀 있고 내가 뭔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뭐 기꺼이 독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꼭 칭찬을 모든 사람한테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그런 댓글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리더님 덕분에 정신 차렸다. 뭔가 조금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좀 파이팅을 외쳐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 이제 가장 사실은 책에도 이제 좀 그런 스토리를 담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플렉스 문화에서 외제차. 그러니까 뭐 영상에도 있었지만 벤츠는 도대체 돈 얼마 벌어야 타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박 났어요, 버전. 네, 근데 벤츠, 뭐 BMW 이렇게 외제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로 제가 이제 국민영수증 때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수입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요즘은 외제차가 너무
사실 흔해졌지 않습니까? 대중화됐죠. 제가 20년 전만 해도 제가 그 첫 직장 생활할 때 저희 동기가 BMW를 탔었어요. 와. 3 시리즈를.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 그 당시에는 BMW라는 게 길에 잘 볼 수 없었거든요. 한 20년 전에는. 지금은 뭐 발길의 체이지만. 네네. 그래서 너무 부러웠는데 저는 사실 그 마음을 어떻게 억눌렀냐면 사실 그 뒤에서 그 친구 욕을 좀 했어요. 속으로. 에이 정신 나간 놈아. 아유 너는 그렇게 맨날 그러고 타고 다니면 나중에 40대 50대 됐을 때 못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억지로 사실 좀 눌렀던 기억이 있는데 네. 사실 요즘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월급 300인데 벤츠를 타는 분이 있습니다. 카푸어 대표죠. 네, 카푸어가 될 네네.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음. 사실은 이제 이 책에도 이제 뭐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실었는데 실제로 요즘 그 차량들을 지나다니는 거 보면 번호판에 허나 호나 이런 거 많이 보이시죠? 네네. 과거에는 그렇게 드물었는데 요즘 굉장히 많아요. 뭐 저는 심지어 한 3대 중에 하나는 허호 뭐 이런 건 것 같아. 진짜로 느낌에.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뭔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분들이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갖고 싶으면 조금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돈을 모은다든지 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전혀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우리 레양님 같은 네네. 경우는 네. 1년 적금 들어서 명품 사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1년짜리 적금을 들어가지고 명품을 네네. 산다. 이거 남자 주변에 다 남자여가지고 남자.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별로 근데 실제로 이제 막 명품을 사는 사람들도 보면은 가서 그냥 질르지.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 많은 분들도 명품이 한두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근데 사실은 1년 적금을 들어서 명품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그 다음에 3년 적금 들어서 차 사시는 분 본 적 있습니까? 못 본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일단 지르고 그 다음에 갚자. 맞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네. 심지어는 이 질러야 내가 더 열심히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내가 이걸 질러야 더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한다. 이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임대차 계약의 50%가 반전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99%가 전세 계약이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월세 산다 그러면 아니, 뭔 일이래? 왜 월세 살아? 옛날 분들은 사글세라 그래서 이거 사월세라 그래가지고 월세 살면 좀 약간 이렇게 봤는데 맞아요. 요즘은 임대차 계약의 절반이 월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젊은 세대가 현재 뭔가를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전세 3억이다. 그러면 아직 내가 시드머니가 부족하다면 조금 돈을 모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일단 그냥 가고 월세 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도 진짜 그렇게 생활을 했었네.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이런 생활에 젖어 있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래가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외제차의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명품 소비의 문화, 이거를 좀 어떻게 이 유혹을 좀 이겨낼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좀 책에 담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제대로 혼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제대로 혼나야 내가 조금 돌이킬 수가 있는데 혼날 때 이렇게 어정쩡하게 혼나면은 잘 안 바뀌거든요. 아예 혼날 때 그냥 확실하게 그냥 혼나자. 뼈를 맞더라도 뼈 때리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이 책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랄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혼줄이 나야 되는 이런 소비들 중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수입차, 그 다음에 뭐 소득에 맞지 않는 명품 과한 소비 이런 것들인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책임감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감 없다 소리를 저도 제일 듣기 싫고 제일 싫어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저희 딸도 이제 20살이 넘다 보니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뭐 사윗감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원할까 뭐 이런 거 다 상상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좋은 직업에 뭐 좋은 집안 누가 다 그런 걸 원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일단 첫 번째 저는 보는 게 항상 책임감 있는 사람이냐 이걸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전 책임감이라고 그러는데 과소비 할 수 있죠. 한두 번 뭐 명품, 뭐 외제차
그 나이 때 사실 그런 유혹에 한두 번 정도 넘어가는 거 그건 뭐 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과 같은 고금리, 고물가 뭐 이런 어떤 어려운 시장 상황을 맞이해서 좀 돌이키고 이제 조금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조금 재테크를 좀 돈 모으기를 해보자 라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거는 저는 본인의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은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전 사실은 굉장히 이번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이 누구한테나 사실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뭐 그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사실 똑같이 어려울 텐데 이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 위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위기가 주는 유익이 하나 있거든요. 위기가 주는 유익이 뭘까요? 위기는 다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 위기가 주는 유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위기가 닥치면요. 그동안에 가려져 있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항상 진실을 보여주거든요. 위기가 닥치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진짜 나한테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가장 기초 기본이 무엇이었고 내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게 뭐고 가장 나한테 중요한 기초 기본이 뭐였는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미래를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혼자만 막 허리띠 졸라매고 막 옛날에 과소비 플렉스 그래 하지 말고 정신 차리자 그럼 너무 힘들 텐데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도 뭐 이야기 나오는 게 그동안에 너무 이제 사실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돈을 풀고 재정 확대를 했기 때문에 뭐 코로나를 극복한다, 경기를 부양한다 이러면서 엄청난 통화량 팽창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분위기가 정부에도 있고요. 기업도 당연히 있고요. 네. 개인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분위기 때 하는 거는 좀 그래도 덜 힘들지 않을까. 요번 기회에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 기회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눈을 이 위기 국면에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좀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님 말처럼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 짠테크를 하기에 좋은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평생 짠테크를 한다? 그럼 끔찍하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당분간 한번 챌린지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인터넷에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유행입니다. 혼자 브이로그 찍는 유튜버들도 많아요. 내가 소비 안 하면서.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궁상 떨어? 이게 아니라 젊으니까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시간 무지출 챌린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100시간 무지출, 여기서 교통비나 통신비는 뭐 당연히 그거는 빼고요. 네. 막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빼고 무지출 100시간 챌린지 한번 해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돈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가가 올라서 돈 가치가 없다 하는데 옛날에 우리 10,000원의 행복이라고. 딱 그거 생각나요. 네. 그래도 요거 알아듣는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연식이 좀 되신 분들. 레양님도 약간 보기보다는 굉장히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네. 그죠? 네, 10,000원의 행복 네.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돈의 가치를 진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요즘 그런 움직임이 난 참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진짜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팅입니다, 진짜.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문제 있는 소비, 뭐 벤츠라든지 뭐 수입차라든지 명품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자체 사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더 문제는 이걸 계획 없이 그냥 지르고 나서 갚으면 되지, 그렇지. 어떻게든 메꾸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이제 현명하게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활비 같은 거 다 아낄 수 있고 현명하게 또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100시간 무지출 챌린지 과연 가능할까? 뭐 냉장고에 먹을 거 대충 있고 뭐 여기서 뭐 기본적인 식비나 교통비 정도는 그런 거에서 뺀다라고 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한번 막상 해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과거에 아무 생각 없이 사던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무지출 지금 챌린지 하니까 가서 이거 나중에 살까? 필요한 건가?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소비에 대한 결제 삼심제도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결제 삼심제도. 이게 뭐냐면 결제를 하기 전에 3번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돈 하나 쓰는데 뭘 그렇게 뭐 몇백만 원 쓰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걸 3번이나 생각을 하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재판도 3번 하는 것처럼 요즘 뭐 우영우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은데 뭐 일단 그 재판 3번 하는 것처럼 결제도 3번 정도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기 전에 이게 필요한 거냐. 그 필요하지 않은 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맞아. 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언박싱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참 가격은 잘 산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었던 것들도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심은 통과한 거예요. 내가 필요하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통과. 그럼 두 번째 바로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예산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항목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정말 있느냐? 뭐 외식비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쇼핑비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 레저비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이번 달에 내가 이걸 써도 충분한 예산이 있느냐? 물어보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스스로한테. 있어. 그러면 통과죠. 그럼 마지막 이제 3번째 심사만 남은 건데 대법원 그죠? 그렇죠, 재판이 맞아요. 남은 거지. 근데 마지막은 이겁니다. 1심 통과하고 2심 통과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예산도 있다. 그래 사자라고 결제를 누르기 전에 우리가 보통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 삼심제도를 하라 그러거든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일단 생각을 3번을 해보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대체제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많은 것들이 또 탈락이에요. 왜냐면 맞아. 그거 있어. 그거 쓰면 되긴 되지. 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탈락. 근데 만약에 없어. 그러면 이제 결제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영수증이고 좋은 소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요 습관, 그러니까 장바구니에만 물건을 담아놓고 조금 3번 정도만 생각하고 결제하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살라 그랬다가 한참 보니까 맞다 이거 살라 그랬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냉각기를 가져오면 또 그렇게 또 필요하지가 않아 또 그게. 그러면은 그거 한 10만 원짜리 무슨 물건이었는데 살라고 하다가 안 샀으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돈 어차피 20만 원 써버릴 뻔했는데 안 쓴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거 샀다 생각하고 그 10만 원으로 주식을 사세요. 그러면 이게 쓴 셈 치고 투자법이라고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 네. 과거에 조금 몇 번 했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네. 자꾸 내가 산 원가를 원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요즘 뭐 또 조정이 조금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인 분이 많은데 그 마이너스라는 것 때문에 속이 왜 쓰리냐? 그 마이너스라는 게 내가 처음에 산 금액을 원금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자꾸 속이 쓰리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어차피 뭐 살라 그랬다가 굳은 돈인데 그냥 주식 사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혹시 마이너스가 났다 하더라도 야 저거 그냥 10만 원 써버릴 뻔했는데 그래도 주식으로 7만 원 남아있으니까 그게 어디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주식을 보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그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재미삼아 옛날에 했었는데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물건을 안 샀을 때 그걸 그냥 주식을 사면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남다른 성취감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정말 아껴서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난 투자를 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레앙님 영상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몇 번 있었어요. 주식을 그죠? 그러니까 그 주식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주식이라는 게 멘탈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뭐 잃었을 때도 좀 덤덤하게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어야 되고 땄다 그래서 또 막 굉장히 뭐 아주 뭐 자기 과신에 차고 이러면은 사실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이게 주 투자는 안 되겠지만 하나의 이제 그 재미삼아 할 수 있는 투자의 하나의 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구체적으로 약간 네. 소비 팁 관련해서 뭐 연봉에 얼마 정도를 소비를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식비는 맞아요. 월급의 한 몇 % 정도를 쓰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말씀해 주세요. 딱정벌레라는 그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딱정벌레가 뭐냐면은 딱 정해주는 벌이에 맞는 소비 레벨. 요거의 줄임말이 딱정벌레거든요. 예, 딱 정해드리는 네. 벌이에 맞는 소비 레벨, 저축 레벨. 자, 이 딱정벌레 컨셉으로 딱 말씀드리는 게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31% 전체 가구 수의 31%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세 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사는 분들이고 아마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우리 그죠? 뷰티풀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1인 가구가 많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 가구는 엔겔 지수가 20% 넘으면 안 돼요. 자, 20%. 그러면 네. 250만 원 정도를 버는 1인 가구다. 그럼 얼마냐면 20%면 50만 원. 네. 그러니까 이제 목으로 넘기는 거를 50% 이상, 50만 원 이상 쓰지 말아라. 그럼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밖에도 못 나가고 막 배달 음식을 시키고 이럴 때는 사실 어려워요, 50만 원이. 그런데 요즘은 이제 조금 요 근래 최근에 좀 뭐 코로나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 1년, 뭐 한 6개월 전하고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그러니까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몇 끼를 먹냐면 3끼에 30일이면 90끼를 먹거든요. 근데 혹시 레아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하기 위해 먹느냐 아니면 먹으려고 일하느냐.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한번 어느 쪽이세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굳이 저는 후자. 후자? 그러니까 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을 해서 맛있는 걸 좀 먹어보자.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닌데 100%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밥을 먹어야 된다. 그쪽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대충 때워요, 사실. 대충 그렇지. 때우고 쉴 때는 약간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저는 이거거든요. 먹기 위해 일하냐, 일하기 위해 먹냐. 저는 일하기 위해 먹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야,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그 말은 말인즉 나는 일을 먹으려고 밥 사 먹으려고 일한다. 먹고 살려고 일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90끼를 다 스페셜하게 먹진 않잖아요. 그렇게 못 먹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끼니는 우리가 밥을 막 그 음식에 막 심취해가지고 음식을 즐긴다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이 농경 문화의 어떤 DNA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빨리 밥 먹고 빨리 일해야 되니까 빨리 밥 먹어.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 근데 그렇다고 90끼를 다 막 그렇게 뭐 일하려고 밥 먹는 건 아니고 뭐 우리가 또 스페셜하게 좀 먹는 식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90끼 전체를 다 정말 특별하게 식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식사는 어찌 보면은 일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엔겔 지수 20%라고 얘기했냐? 야,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월급 300이면 60만 원 이상 먹는 데 쓰지 말아라. 뭐 먹는 게 인생의 굉장히 즐거움이고 진심인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식비가 20%를 너무 훌쩍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뭔가 할 수 있는 걸 잘 못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안 넘도록 해보자.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배달을 시킬 때도 좀 요령껏 시키면 한 번 시킨 거 가지고 조금 나눠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밀키트 같은 것도 좀 뭐 냉장고 없는 집은 없으니까 그걸 잘 하면 그럼 평상시에 식사 비용은 좀 줄였다가 오히려 뭐 좀 한 번 먹을 때 조금 괜찮은 걸 먹는다든지 이게 오히려 사실은 매 끼 막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동일한 비용의 밥을 먹는 것보다는
아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더 맞을 거다. 그래서 저는 엔겔 지수는 20% 정도를 한번 지켜보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한번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 영수증 멘토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궁금해요. 그 네. 리더님의 영수증은 하루 제 영수증은 거요? 어떤지. 네. 남의 것만 맨날 혼내고 이러니까. 네. 너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기서 네. 이제 처음 고백을 하는데 네. 이제 뭐 유튜브를 뭐 여기저기 나가다 보니까 또 영상이 뭐 몇십만 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방송도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고정으로 하고 우리 주부님들이 주로 시청자이신 그 아침 시간에 아침마당이나 뭐 TVN의 프리한 닥터나 이런 데를 나가다 보니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그 상상을 못 했거든요. 내가 바깥에 나갔을 때 나를 알아본다는 건 난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화점에 무슨 물건을 사러 갔어요. 저희 네. 와이프가 요번에 네.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생일이에요. 5학년이 되는 생일이라. 그래서 네. 뭐 하나 좀 사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네. 예, 그분이 또 보실 수도 있는데 막 가서 뭘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알아보더니 영상 다 봤다, 방송 나오는 거 다 봤다 이러시니까 갑자기 뭘 사러 갔다가 두 사람이 그냥 얼음이 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러다가 예, 잘 봤습니다. 그러고 왔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못 판 거야. 너무 죄송해요. 근데 네. 이게 제 컨셉 자체가 항상 뭐 그러니까요. 소비 줄여라, 저축해라 이런데 쟤는 뭐 돌아다니면서 뭐 백화점에서 뭐 사던데 이럴까봐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샀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조심스러워져. 어디 가서 스파게티를 먹을 때도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끼 식사에 뭐 10,000원 내외 정도 식사가 많은데 스파게티만 해도 한 25,000원, 30,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디 가서 먹으면 누가 나를 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종업원이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저분이 나한테 손님으로 인사를 하는 건지 날 어디서 봐서 인사를 하는 건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영수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뭐 나이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일단 50대도 진입을 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사실 한창 2030 직장 생활할 때는 저도 엄청난 짠테크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뭐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의 영수증이 2030하고 같을 수는 없죠. 지금 아이가 지금 저희는 애들이 이제 20살 넘는 대학생이 2명에다가 강아지 2마리에다가 식구가 6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것은 나이 먹으면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뭐 저는 이제 직업상 입은 닫을 수는 없고 입은 계속 열어야 되는데 지갑은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젊은이들한테 쓰지 마라 뭐 이러고 저축해라 그런다고 해서 그럼 멘토님도 그러면 뭐 지금 막 60% 70% 저축하냐? 지금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나중에 나이 먹고 40대 50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때는 그래도 돈을 조금 쓸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뭐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보다야 뭐 돈을 그래도 그분들 한 4-5명 이상 버는 것만큼은 버는데 사실 막 50%, 60%, 70% 저축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저축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비중은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보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후에도 번 거에 막 60%, 50%를 저축해라 그러면 사실 비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제 영수증은요. 제가 한번 거기서 한번 오픈을 한 적은 있었는데 제가 한 달에 생활비 제 예산을 짠 게 75만 원이에요. 75만 원. 네, 근데 주로 식비입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밥을 먹거나 뭐 그러니까 주로 먹는 거고 뭔가 쇼핑하는 거는 그러니까 필요한 뭐 예를 들면 옷이나 뭐 기본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집안 생활비에서 이제 아내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전 순수하게 75만 원의 커피값과 밥값이고 그 커피도 제가 이제 스타벅스를 15만 원 정도 한 달에 충전을 해서 쓰는데 먹는 거는 솔직히 한 5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뭐 작가님, PD님, 뭐 누구 관계되시는 분들이 카톡에 뜨면은 그냥 스타벅스 한 잔 보내주는 게 제일 그나마 그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내다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쓰고 그다음에 거의 먹는 건 것 같아요. 먹는 거고 뭐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쓰기 때문에 아마 제 영수증을 저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보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 보는데
보면 뭐 거의가 뭐 7, 80%가 식비이고 뭐 우리 사무실 근처에서 식사하는 거, 커피 마시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뭘 사지는 않으니까. 이게 사는 거는 진짜 안 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 만약에 있다면 뭐 좀 그래도 괜찮은 뭐 옷이나 괜찮은 그래도 물건 하나 있다면 그 제가 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몇십만 원 정도의 단위가 넘어가는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너무 이렇게 좀 짠테크를 좀 하다 보니까 돈을 뭔가를 써야 되는 거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받죠. 집에 있는 분의 도움을. 그분이 써주셔야 내가 그래도 그런 거 물건 하나 사지. 제 배포로는 네. 선글라스 하나도 못 사요. 선글라스가 그래도 좋은 거는 그래도 한 30만 원 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옛날 신혼여행 갈 때 샀던 그 선글라스 외에는 아직 한 번도 안 사다가 20년 넘어서 요번에 하나 샀는데 네. 가격을 보고 몇 번을 고민했는데 결국은 못 샀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냥 이런 거 이 정도 어차피 줘야 돼. 한참 쓰는 거니까 그러고 확 가서 결제를 해서 이제 하나 득템을 했지. 이렇게 뭔가 몇십만 원 이상 되는 걸 잘 못 써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제 영수증 그럼 저분은 어떻게 영수증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면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이제 제가 한번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술, 담배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 이 얘기 했다가 참 저 인간 참 재미없게 산다 진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 한 7년 동안에 책이 이제 6권이 나오고 강의라든지 또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뭐 칼럼 쓰는 거라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연구하고 강의안을 만들고 또 글을 쓰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주말에도 스타벅스에 노트북 들고 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책 읽거나 글 쓰거나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들 이제 아마 경험해 보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땐 모르겠지만 이제 막 다 20살 넘어가고 이러면 사실 아이들이 부모하고 안 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와이프도 또 와이프 생활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주말에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근데 이제 왜 친구는 안 만나요? 막 이렇게 뭐 멘토님, 리더님 왜 친구 안 만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한 40대 후반 정도 50대로 넘어가니까 친구들은 그냥 경조사 생기면 만나요. 그분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야 오랜만이다. 근데 30대 때는 저도 솔직히 이제 뭐 맨날 만나갖고 술도 먹고 으쌰으쌰하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고 이랬었어요. 저도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 친구들을 꼭 뭐 만나서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요즘은 그냥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게임은 제가 왜 안 하냐면요. 게임의 중독성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탔는데 무슨 게임을 하다가 못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뭔가를 깔질 않아요. 그래서 안 깔고 그리고 이제 친구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럼 참 재미없게 살았다 그러는데 저는 지난 한 10년이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시는데 말 그대로 진짜 뭔가 없던 걸 세상에 만들고 소통하고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일임과 동시에. 그래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서 뭐 저는 여가 생활이 뭐 심심하지 않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뷰티풀 구독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가 생활을 엔터테인으로만 너무 채우지 말고 뭔가 좀 성취하는 쪽으로 조금 시간을 쓰잖아요. 그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돈이 안 나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성취가 뭔가 도전하고 경험하고 물론 뭐 도전 경험도 돈을 써서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 커피 한 잔 가지고 책 읽고 연구하고 뭐 인터뷰하고 뭐 글 쓰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돈이 들질 않으니까 저는 돈 정말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엔조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뭔가 시간을 어딘가 뭐 놀이공원에 가고 핫플레이스를 가고 뭔가 요즘 핫하다는 데 가서 경험을 하고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젊은 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가 생활의 90%를 그걸로 보내면 절대 소비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반으로 하십시오. 반반. 우리 남친, 여친 이제 요즘 영화관 가니까 영화 하나 보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뭐 토론을 좀 하셔도 한 3, 4시간, 4, 5시간 가잖아요. 공원 같은데 요즘 날 좋잖아. 요즘 더워서 좀 그렇긴 하겠다.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산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간으로 한 절반 정도 채워지면 되는데 너무 그냥 그 막 무한도전 찍는 스타일로다가 그냥 막 시간별로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엔조이 할 수 있는 거를 배치를 하면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죠. 움직임은 다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서 약간 성취감을 얻는 맞아요. 게 사실 고도의 욕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뭐 글을 쓰고 뭐 유튜브를 하고 뭐 출연하는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삶에서 또 자기가 관심 있고 잘하는 분야 쪽으로 또 찾아서 또 이렇게 리더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도전을 해서 한다면은 이게 또 그냥 노는 맞아요. 것보다는 성취감이 더 좋거든요. 네, 뭐 유튜브 쪽에서는 굉장히 아주 뭐 훌륭하신 우리 크리에이터시지만 네네. 사실 꼭 내가 그렇게 해서 막 뭐 구독자가 막 많아지고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기록을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기록을 남기고 본인이 잘하고 열심히 했던 그 젊은 날의 어떤 그 시간들을 담아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가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한다면 또 소비도 뭐 많이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좋은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30, 40대 직장인이 많으세요. 아, 예, 예. 이런 분들이 뭐 이직에 대한 고민, 네. 또 연봉 인상에 대한 고민, 맞아요. 창업을 해야 되나 부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직장생활 대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사실 직장 생활 이렇게 오래는 안 했으니까 한 11년 정도 했거든요. 네. 이제 사실은 광고회사,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증권회사 이 세 군데 있었는데 사실 11년이라는 직장 생활이 이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직장 생활에서의 애환은 다 느꼈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충분하죠. 네, 과장 달고 얼마 안 돼서 그만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나와서 이제 뭔가 개인 일을 하게 됐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30, 40대 때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0, 40대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될 시기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은 참 어떤 분들은 야 진짜 한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80년대생 이후부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전의 세대, 우리 뭐 아버님 세대, 지금 뭐 한참 그 베이비붐 세대, 그 세대분들처럼 딱 60 즈음에 은퇴가 가능할까?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80년대생 분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50대 중반이나 60대 정도 됐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리타이어먼트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라는 게 이제 일을 완전히 놓고 나는 완전히 여가 노후 생활로 들어간다. 이게 어려워요.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 하루라도 좀 일을 안 하고 싶고 좀 나와서 쉬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은퇴가 안 된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1930년대 40년대 태어났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쟁도 겪고 굉장히 이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사실 지금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생활이 생활비 안에 들어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완전한 은퇴가 50대 중반 60대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세미 은퇴만 가능할 거다. 뭐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미 은퇴만 가능하니까 그 이후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세컨 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 얘기도 했지만 30, 40대 때 지금 직장에서는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뭐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직장 생활하는 거가 막 신입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찾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진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이 뒷받침 안 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을 이렇게 때려칠 수는 없는 이유가 이게 내가 막 좋아하진 않지만 소득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진짜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 소득이 정말 조금 나오는데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송해 그 선생님, 송해 94세까지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 돈을 막 벌려고 일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그게 행복하고 좋아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을 찾으시는 게 저는 세미 은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재테크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연금 10만 원, 20만 원 더 드는 것도 물론 노후를 위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제2의 세컨 잡이 뭐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라. 그게 3, 40대 찾아야지 50대 넘어가서 이제 막 이제 내일 모레면 은퇴인데 뭐 하고 살아야 돼?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공인중개사 시험 좀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이제 직장생활 10년, 11년 하고 나오면서 그걸 찾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약간 그래도 뭐 대충 뭐 방송도 나오고 뭐 활동하니까 자리 잡았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좀 부침이 많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찍 시작해서 그런 길을 찾아라. 그 대신에 뭐 회사를 그만두고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사 생활 하시면서도 충분히 아마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게 뭐 단순히 돈을 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뭐 사실 부자라는 게 참 이게 기준이 애매해요. 많은 분들이 나보고 뭐 부자다 그러면 내가 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진짜 한 20년 전만 해도 한 10억만 있으면 야 부자다 10억, 20억만 있어도 부자다는데 지금은 뭐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이거 부자인지 아닌지가 헷갈릴 정도. 부자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어쨌든 경제적 자유와 안정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봤을 때 부자가 된 사람, 우리나라에는 부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속형 부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거 아버지 잘 만나갖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본 부자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외로 상속형 부자보다는 대한민국에는 자수성가형 부자가 일단 비율로는 더 많아요. 비중으로는 당연히 그렇겠죠.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나이대보다는 좀 선배겠지만은 그렇게 막 집안에서 엄청난 거를 안 받았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에 올라간 사람들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부자가 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자가 되는데 6개 스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6개 스톤. 인피니티 스톤. 6개 스톤이 필요합니다. 네네. 6개 스톤. 이게 타노스의 6개 스톤하고도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그 6개 스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 이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나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고소득. 고소득이라는 스톤이 필요하다. 고소득이라는 게 지금 1인 가구가 평균 소득이 299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평균보다 1.5배 이상을 받고 있다면 나름 직장 생활하는 사람 치고는 1인 가구 치고는 고소득인 거야. 그러니까 한 450만 원 정도 번다면 이상 번다면 1인 가구 치면 고소득이죠. 그럼 스톤 하나 확보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찬스. 근데 부모 찬스가 사실은 이게 또 상당히 부자가 되는데 사실 중요하기는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맞벌이 할 수 있냐 요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영상 보시면서 아씨 3개 6개 중에 3개 나왔는데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3가지에서 다 탈락을 합니다. 나머지 뒤에 3가지는 의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자, 4번째 스톤은 열정이라는 스톤이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열정.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재테크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청약 당첨된 분도 보면은 그냥 어쩌다 하나 넣었는데 그냥 우연히 됐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뭔가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생기는 좋은 현상. 그래서 5번째 스톤이 바로 행운이라는 스톤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스톤이 있는 사람한테 행운은 따라오기 때문에 이건 거의 콤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스톤이 없어. 부모 찬스도 없고 고소득도 아니고 맞벌이도 아니지만 열정이 있으면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으면 또 따라오는 스톤이 있는데 그게 높은 저축률입니다. 일단은 제가 만나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많이 일단 저축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개 스톤 중에서 앞에 3가지 뭐였죠? 고소득, 부모 찬스, 맞벌이는 조건에 해당된 컨디션에 대한 거고 뒤에는 열정, 의지, 열정, 행운 그리고 저축률 이거는 여러분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톤 6개가 있으면 완벽하다라고 하지만 일단 3개는 여러분 의지로 바꿀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벌이도 의지의 문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젊은 세대분들이 너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맞아요. 난 안 한다라고 너무 그냥 미리 이렇게 딱 벽을 치는데 솔직히 제가 만나본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는 1인 가구보단 2인 가구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괜찮은 커플을 만나봤는데 둘 다 직장이 너무너무 의리번쩍합니다. 한 분은 SK 뭐 와. 하이 뭐 이런 반도체 회사를 다니시고 야. 여자분은 삼성전 거기를 와. 다니고 삼성전자는 아니고 그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네네. 하여튼 두 회사를 다니는데 둘 다 나이 32살에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셨다길래 나는 CC인 줄 알았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딱 만나보니까 32살인데 두 분 급여가 상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월 1,050 정도 되더라고요. 합쳐서요? 합쳐서. 와. 근데 이분들의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활비가 220이에요. 그럼 얼마 저축하냐? 한 달에 900만 원 가까이 저축합니다. 와. 근데 이분들이 또 부모 찬스가 있어가지고 전세 4억에 살아. 이야. 32인데. 근데 행운이 또 따라가지고 광주, 경기도 광주에 청약이 당첨이 됐어. 근데 이분들 한번 생각해보니까 6개 스톤을 제가 이분들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잘 보세요. 고소득이죠? 그 다음에 부모 찬스 있었죠? 맞벌이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까지 막 찾아와갖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막 멘토링 해달라고 그러고 조언해달라고 그러고 열정이 뻗치죠? 야. 그러니까 행운이 좋은 일이 생겼죠. 청약 당첨. 저축 900만 원 하죠. 이거 보시면 이분들 10년 후에 만났을 때 이분들의 모습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 부자가 안 되기도 힘들겠죠. 이 사람.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두 분이 CC냐 그랬더니 CC가 아니라는 거야. 뭐 나이도 같고 나이도 같고 기계공학 같은 학교에서 CC 아니고 어떻게 만나냐 그랬더니 만남 어플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제가 왜 맞벌이도 의지라 그러냐면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자기는 자기 소득으로 혼자 살기도 물론 불편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맞벌이를 하고 싶었대. 가정을 갖고 싶었대.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가질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을 많이 뺏기면서 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아예 내가 딱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요즘 그런 어플이 있대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맞벌이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의지의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소득은 의지의 문제. 뭐 이직 하여튼 뭐 이거는 사실 조금 의지의 문제 아닐 수 있어. 사실은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한계가 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부모 찬스는 의지의 문제냐? 이거는 의지의 문제는 안 되겠죠. 그쵸, 타고나야죠. 네. 근데 이것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멘토링을 하면서 이것도 의지의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엄마 나 저기 나중에 결혼하면 얼마 줄 거야? 나 청약 당첨되면 좀 밀어줄 돈 있어? 이렇게 장난식으로 툭툭 던지면 부모님도 당연히 야 너 줄 돈이 어디 있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오는데 조용히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그러고 불 끄고 식탁에 촛불 하나 켜놓고 조용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엄마 내가 진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갖고 경제적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이러려면 청약을 넣으려면 계약금이 좀 부족한데 엄마가 솔직히 진짜 조금만 밀어주면 그런 거 밀어줄 돈 없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네가 집을 산다 그러면 내가 큰 돈은 못 주지만 뭐 요 정도는 내가 빌려준다 내지는 뭐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 등골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등골을 빼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받으실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의 수준에 있어서만큼은 꼭 받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저희 집은 흑수저 출신이긴 한데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집 살 때 2005년 6월에 집 살 때 4천만 원 받았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게 저희 누나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저도 일단 어쨌든 받았죠. 그러니까 뭐 그게 2005년도에 4천만 원이면 모르겠 지금 돈으로 하면 그래도 한 1억 받은 거 아닌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흑수저 출신이지만 그래도 저도 받아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질이라는 게 결국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좀 길게 드렸네요. 네, 하여튼. 그리고 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 부를 일구면은 사실 맞아요. 뭐 부모님 드려도 되고 더 크게 드려도 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없어지는 돈이라기보다도 나중에 또 이렇게 자식이 잘 되면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이거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예, 부모님 등골 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면 잘 받는 것이 예,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재테크 상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네. 뭔가요? 제가 이제 뭐 이번 책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다뤘는데 네.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아주 깊이 있게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어떤 건지 아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봐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우리 직장인들을 좀 만나고 제가 멘토링을 하고 강의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잘못된 상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 전문가이신 우리 레양님이 봤을 네. 때도 무조건 장기 투자가 성공이냐 어떻습니까? 그게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이스 바이 달라가지고. 케이스. 그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우리가 리스크라는 말을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때 표준 편차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것서부터 굉장히 수익이 안 나는 것까지 그 표준 편차가 큰 게 바로 주식 시장인데 대부분 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굉장히 주식에 대한 어떤 전문적 식견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냥 뭐 주식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주린이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그 주린이 여러분들의 사고로 봤을 때 그래도 일단 무조건 버티고 붙잡고 버티면은 그냥 다 오르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일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시장이 거의 3, 4년에 한 번씩 굉장히 큰 크라이시스가 생기잖아요. 그 경제 위기급의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이 굉장히 사실은 뭐 큰 조정이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좋은 장을 만나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경제 위기급 그 시장을 만나게 되면 그냥 다 털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린이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 회복기,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투자를 시작을 하시고 경기가 뭔가 성숙되는 시기에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가속도를 못 이기고 제가 이제 그 한국경제 유튜브에 작년 9월 14일 날 나가가지고 2,400까지 빠질 거고 그 당시에 제가 3,160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참 댓글에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3,160 코스피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돈을 빼라는 얘기를 하냐 뭐 2,400은 또 뭔 소리냐 막 이러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사실 2,400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 방송을 보시든 연구를 하시든 뭐 종목의 공시가 어떻고 또 뭐예요? 뭐 정보가 어떻고 업황이 어떻고 그건 그 다음에 봐야 되는데 우리 주린이분들이 자꾸 이걸 경기에 대한 거를 놓치고 자꾸 그 종목에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경향이 주린이분들은 솔직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에 상관없이 좋은 종목은 무조건 상승한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일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부가 부족해서 투자에 실패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증권회사의 이제 그 투자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보면 자꾸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킵니다. 뭐 이거 아세요? 뭐 이거 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건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왜 깨졌는지는 잘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이 뜬다라는 것을 맞춘다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한 게 반드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공부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네. 공부를 맹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공부했고 이제는 내가 주식에 대해서 많이 한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투자가 성공할 거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안 매달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시간을 들인 만큼 투자 성과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무조건 빚을 갚아야 된다. 옛날 분들이 뭐 돈 생기면 무조건 빚을 갚아라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투자의 시대에는 사실은 뭐
적당히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갖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과 같은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는 당연히 빚을 갚는 게 맞긴 맞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또 마침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금리라는 게 그냥 금리가 있고 실질 금리가 있는데 실질 금리라는 거는 그 미래에 예견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은 떨어지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갑니다. 명목금리에서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 금리다 보니까 지금은 네. 어떠냐? 지금은 명목금리가 엄청 빠르게 올라가죠. 네. 근데 실질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젠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앞으로 뭔가를 사놓으면 오른다라는 이 심리는 좀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으로는 실질 금리가 좀 올라간다. 이런 경우에는 빚 갚는 게 제일 최고의 재테크긴 해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얼마 전에 연준 의장이 네. 어제였나요?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반색을 하고 주가가 나스닥은 4% 이상 오르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 중간에 한번 이렇게 좋은 얘기 한번 해준 거예요. 사실은 큰 흐름은 어쨌든 당분간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뭔가 지금 상황은 조금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빚을 갚는데 언젠가 금리가 속도가 좀 낮아지고 다시 뭔가 투자에 물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마냥 빚 갚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에 뭔가 어떤 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잘못된 상식이고, 그리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또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임대소득을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연예인들이 돈만 벌면 막 빌딩을 사죠. 건물을 맞아요. 사죠. 네. 내가 언제까지 인기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연예인들 예를 들면 서장훈 씨가 한 달에 생활비가 만약에 1,000만 원 드는데 월세가 한 7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그 월세 7천만 원이 공실이 생기고 좀 안 나오고 이래도 그렇게 생활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물주는 괜찮은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꿈인 건물주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된다면 나중에 상가 건물 같은 거 하나 가져서 거기서 월세 받아서 생활하겠다. 내가 생활비가 500만 원 필요한데 월세 500 받겠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건물주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미래는 경제 성장률이 높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높진 않은데 위기는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런 경제가 계속 펼쳐진다고 한다면은 현금 흐름의 크기보다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더 높은 자산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현금 흐름의 크기보다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연금이 나오는 게 좋냐? 어디서 생활비가 나오는 게 좋냐? 제일 좋은 거는 공무원 연금 같은 거겠죠. 그거는 진짜 마르지 않는 셈.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아니라 바로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료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는 거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는 거는 공실이 없잖아요. 수도권.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로 들어갔을 때도 아파트는 여전히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거고 그거에서 나오는 월세는 공실이 안 생길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임대소득을 받는다면 좋은 곳에 아파트를 하나 만들고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있다면 그 아파트 본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제일 좋은데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제 노후에는 경기도 외곽이나 이렇게 공기 좋은 데로 빠진다 그러면은 그 차액만큼은 임대소득으로 생활비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쪽을 조금 더 먼저 목표로 하셔야지 내 집 마련도 약간 좀 불안정한데 건물에 투자, 상가에 투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남역, 명동, 신촌, 건대입구, 옛날에 홍대 이렇게 전통적인 이런 상권에 나가보셔도 지금 임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많이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20, 30년 후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불확실한 자산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시는 게 좋은 재테크가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약간 재테크의 잘못된 상식이라고
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까 레양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니고 그 케이스를 골라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 이제 우리 뷰티풀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이제 계속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네. 드리는 말씀인데 네. 최근에 약간 부동산 시장이 흉흉하죠. 네. 그래서 뭐 강남 집값이 4억 떨어졌다 이런 기사 타이틀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지금 집 사면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뭐 항상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지금이라도 주식하면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 시작할까요? 뭐 지금이라도 아파트 살까요? 이런 건데 사실은 이런 대답은 우리가 이런 영상 유튜브 영상에서 전달하기가 참 좀 조심스러운 게 왜냐하면 그게 어떤 주식이냐 어떤 아파트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냐를 모르고 일반화시키면은 약간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9억 미만 아파트들은 작년 말에 꼭대기였던 때보다는 가격이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10% 빠졌어요. 그러니까 9억인 아파트들은 대부분 8억, 1000, 2000 이 정도의 거래가 되니까 10%가 빠진 건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10% 빠졌으니까, 이거 지금 사면 어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든 아파트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그리고 결국은 사려는 사람이 그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걸 통계청 그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네. 올해 1분기까지 발표됐는데 서울은 207이에요, 지금. 207.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7인데 207이라는 게 어떤 정도냐면 중간 소득인 사람이 중간 정도의 집을 사는데 자기 월급의 몇 퍼센트를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내야 되느냐. 이게 25%를 100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207이라는 거는 자기 소득의 54%, 그러니까 중간 정도 소득인 사람이 자기 소득의 54%를 원리금 균등으로 원리금으로 내는 정도가 돼야 중간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상 최대로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말 기준, 올해 이제 1분기에 발표한 거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통화량이 늘어나고 뭐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10%보다는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내가 진짜 실수요자라서 가서 네. 살라고 그랬는데 9억짜리를 보고 있다 8억 1000이 됐으니까 아이고 좋다 그러고 가서 사지 마시고요. 조금 가서 그 매물을 보면서 조금 경쟁을 시킨다든지 밀당을 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그 매물을 좀 붙잡고 흔들어대면 조금 더 빠질 거라고 보고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22년 7월인데 조금 집값은 저는 여기서 10% 정도를 물론 최근에 영끌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약간 좀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조금은 더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20%로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한 꼴이 됐는데 네. 그럼 9억짜리 아파트가 뭐 한 7억 2, 3천 정도 되면 사도 되는 거냐?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가격대에서 만약에 더 빠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는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우리나라에 10채가 있으면 8채가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요인이 생기더라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죠. 버티려고 하죠.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금리가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역전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경기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가면 우리나라는 경기에 대한 상황을 볼 겁니다. 미국은 경기를 망가뜨리더라도 더 올리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경기가 지금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행도 경기를 망가뜨리는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겠죠. 네. 그렇다면 저는 20% 선이면 충분히 실수요자들한테는 매력적이다. 그러나 지금 10% 빠진 거에서 덜커덕 가서 그냥 빠졌으니까 산다? 조금 좀 기다리셔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 집값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지금 떨어지는 거는 2020년, 21년도에 올라간 걸 반납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중저가 아파트가 더 빠질 거예요. 왜냐면 2020년, 21년도는 강남이 오른 게 아니라 중저 9억 미만 아파트가 오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저가 9억 미만 아파트가 더 한 빠지겠죠. 그리고 시차를 두고 강남도 금리 인상 속도가 이 정도로 계속된다면 당연히 빠지죠. 빠지는데 덜 빠지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조금 덜 빠지고. 근데 최근에 뭐 기사화됐던 건 삼성동의 아파트가 뭐 27억이었던 아파트가 20억에 팔리고, 잠실이 26억이었는데 뭐 23억에 팔리고 해서 뭐 7억 떨어지고 3억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그 보도를 보고 다 확인을 했어요.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근데 잠실에 26억, 7억 가던 게 23억 간 거는 실거래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한 2, 3억 정도 빠진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삼성동의 그 27억짜리 84제곱미터인데 그거 기사가 7억 떨어졌다고 본 거는, 예, 그거는 증여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거래는 아니고요. 실거래는 아니고 27억짜리 아파트를 갑자기 20억에 판다? 저 같아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예,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남은요, 34평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싼 아파트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46억 6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실거래가가 43억 정도니까 그냥 한 3억 정도 빠졌는데, 그거를 하락으로 지금 볼 거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강남도 조금은 빠지겠죠. 근데 하락폭은 아마 9억 미만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진짜 실수요자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9억 미만 아파트는 최대 20%까지 보고 있고요. 지금 폭락 유튜버들이 맨날 노래를 하는 뭐 반토막은 아닙니다. 그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네.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설사 막 경제 붕괴 상황이 생겨서 막 집값이 막 진짜 그 폭락 유튜버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반토막이 나는 시장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러면 경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출이 관리가 됐다고 하지만 가격이 아파트가 빠지면 집주인들은 그냥 프라이스 리스크가 생기는 거지만 전세자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보다 더 빠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는 이것은 크레딧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금융권도 문제가 생기고 경제 전반적인 문제가 생겨서 거기까지는 가서도 안 되고 가기도 좀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0% 언저리에서 사신다면 저는 정말 아주 훌륭한 미래를 위해서, 네. 미래로 보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빠지는 구간이어서 그런데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잘 기다렸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사면은 싸게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싸게 집을 사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을 싸게 사는 방법 세 가지는 뭐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가 있고, 금매가 있습니다. 네. 청약은 최근에 추첨제 청약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 2030들한테는 기회가 되기는 하는데 마침 시장이 이래버리니까, 왜냐면 이제 한 1년, 2년 전만 해도 당첨만 되면 어디든 당첨만 되면 돈을 번다. 왜냐면 너무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주변 시세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양가가 있는데 주변 시세가 이만큼이야. 그럼 내가 이거 당첨되면 이만큼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가 내려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엄청 고민이다. 네.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분양가가 여기 있고 주변 시세가 여기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도 만약에 갔더라도 내가 이게 분양에 당첨이 되면 얘는 새 아파트니까 미래 밸류는 더 있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 로케이션만 비슷하면.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청약의 추첨제를 열심히 하시되 옛날보다는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혀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아무거나 당첨만 되면 된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굉장히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서 이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고민하시고 당첨이 됐을 때 내가 설사 주변이 떨어져도 나 상관없어. 또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는 내가 최소한 5년 10년 가면서 내 드림하우스로 가기 전까지 이 디딤돌을 삼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세요. 그러면 아마 손해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아무거나 막 무작위식으로 하는 거는 좀 조심해라. 왜냐면 요즘은요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가지고 안 되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너는 당첨이 돼요. 그럼 문자 와. 내가 이거 진짜 당첨된 거 맞아? 나중에 보면 막 미분양 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그런 점을 좀 보시고 조금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혀라. 그리고 이제 경매는 제가 뭐 경매 얘기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아파트 경매는 접근성이 사실 쉽진 않아요. 우리 직장인들이 이게 정말 가가지고 내 걸로 물건을 받아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실제로 받아낸다 그래도 낙찰가가 인수가는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는 실제 경매를 통해서 샀다 그래도 실제 시장보다 한 10% 15% 정도 외 이상 더 싸게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접근하기가 어렵고 금매는 솔직히 좀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게 있죠. 금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내가 이제 남친하고 힘을 합쳐서 내년 내후년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사버릴까? 뭐 지금 집값 떨어질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 왜냐하면 집값 떨어지니까. 그렇죠. 저는 좋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한테는 첫 번째로 진입할 수 있는 1차 주택을 사기는 좋은 시장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4억, 5억짜리 아파트가 없지만 경기도 뭐 수원이나 뭐 이런 데 나가면 사실 30평도 지하철역만 바로 앞에 아닌 지역이면은 대부분 4억, 5억 안에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격 떨어질 때 1차 주택을 그런 데다 마련을 하자. 저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는 말되 앞으로 1년 정도를 시장 조사를 하시면서 좀 가격을 낮춰서 사라. 근데 어떻게 금매로 사느냐? 금매로 산다는 거는 여러분 결국 밀당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밀당. 그럼 밀당을 어떻게 하느냐? 작년에 5억 5천까지 거래되던 아파트를 보러 갔더니 5억에 나와 있어. 와, 너무 좋다. 이거 덜커덕 사지 마시고요. 급한 티를 내시면 안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우리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집을 싸게 사는 거에 관심이 있을 거냐 아니면 파는 사람이 많이 받고 파는 거에 관심이 있을 거냐 어느 쪽일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여러분이 집을 싸게 사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파는 분이 매도자가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관심이 있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매도자 편을 매도자랑 좀 친하니까. 네. 아닌가? 근데 사실은 네. 거래되는 거에 관심이 있지 둘 다 관심 없어요. 그렇겠네요. 더 받든 뭐 싸게 사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해도 당연히 거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금매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 공인중개사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야죠. 거래를 빨리 할 거다. 나는 만약에 가격만 맞으면 고민의 시기가 없다 이거야. 사람들이 가장 환장하는 게 와서 막 할 것처럼 계약을 막 보고 뜸들이다가 남편한테 물어보고 뭐 부모님하고 상의 이런 환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냐? 저는 가격만 맞으면 바로 계약금 쏩니다. 이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5억 5천까지 작년에 거래되던 게 지금 5억이다. 좋다고 그냥 달려들지 마시고 4억 5천에 사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분이 눈이 동그래. 아니 그런 매물은 없어요. 이게 작년에 5억 6, 7천까지 가던 건데 지금 5억 나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건 4억 5천 아니면 안 돼요. 지금 다른 데도 지금 4억 5천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나올 수 있다고 지금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경쟁도 붙이고 밀당도 해야 돼.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분은 실망을 하죠. 그거는 안 나와요. 근데 저는 4억 5천 대만 근접을 하면 계약금 바로 그냥 그날 그 시간으로 쏩니다. 그리고 명함 받고 오세요. 그러면 열흘 안에 전화 옵니다. 진짜 이거 해보세요. 그럼 전화 오잖아요. 네. 4억 5천짜리 나왔어요. 전화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전화 오진 않는데 전화 이렇게 와요. 사장님, 제가 그 5억 5천, 6천, 7천 가던 매물 그 5억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집주인 잘 얘기를 해서 4억 9천 5백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500 깎을 테니까 4억 9천 5백으로 하세요. 이거 5억 5천 6천 가던 건데 이런 식으로 전화 와. 그러면 진짜요? 이게 아니라 죄송한데 지금 다른 데도 비슷한 그 가격대에서 4억 5천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4억 5천이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그 공인중개사분이 끊죠.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전화 옵니다. 제가 잘 설득을 해서 4억 8천 5백에 제가 지금 1,000만 원 깎은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시간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들 편이잖아요. 지금 금리는 말이죠. 미국은 올해 말까지 3.5를 공언했어요. 기준금리.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야 된다고. 지금 이거 금리 인상이라는 사이클 이게 초입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매수자가 진짜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거야. 급할 게 없어요.
계속 붙잡고 기다리면요 힘든 사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밀당을 해야 야, 이 사람 진짜 독한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시장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금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누가 봐도 너무 좋은, 야, 이거 뭐 5억, 6, 7천까지 가던 건데 그냥 4억 한 3천에 팔아주세요. 이런 막 거의 포기 매물 같은 게 나와. 그러면 이런 금매는 누구 줄까요? 그 공인중개사가. 그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대부분 사돈의 8촌이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겠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야. 왜? 계약금 바로 쏴준다 그랬으니까. 전화해요. 이거 놀라지 마세요. 지금 4억 3천에 무지무지하게 급한 건데 그 대신에 이사를 2달 안에 들어와야 돼. 막 이러면서 딱 얘기해. 그럼 그거 잡으면 성공인 거지. 그러니까 금매를 잡는 사람은 이렇게 오랜 기간 사전에 작업이 들어간 사람이 잡는 거죠. 그래서 금매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금리가 높아서?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금리가 높아서 이자가 부담돼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이자를 50만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 내라 그랬다고 100만 원 내다가 150만 원 낸다 그랬다고 그 집을 팝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사실은 금매는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지금같이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 사업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죠. 파산, 부도 뭐 이런 거. 거기에 상속이 생기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많은 게 이혼. 이혼하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혼하면 꼴보기 싫으니까 빨리 정리해가지고 나눠주려고 빨리 팔아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공인중개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금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을 해놓는 것이 싸게 살 수 있는 행운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하십시오. 시간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매가 상당히 좀 특히나 이러한 시기에는 매력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그러면 뭐 금매를 하지 뭐 굳이 청약 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약 통장을 만든다? 청약 통장이야 만드는 거 큰 돈 안 드니까 만드세요. 그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MB 정부 시절에 뭐 행복주택도 있었고 사실 뭐 어떤 찬스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청약저축은 당연히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거 저축 어차피 뭐 없어지는 돈 아니니까 그건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네. 청약에 대한 좀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네네.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바일에 청약홈 깔려 있죠. 청약홈. 청약홈에서 우리가 보통 청약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LH 홈페이지에서 이제 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분양 알림이라는 앱이 있어요. 분양 알림이. 예, 이렇게 모바일에 깔아 놓으시면요. 네. 분양 알림이라는 앱이 있는데 요 분양 알림이가 분양 정보를 알람을 해 줍니다. 분양 정보를. 분양 정보를 알람을 해 주니까 네. 이게 또 들어가서 보는 게 참 요것도 일이야, 사실은. 여러분 이게 돈 버는 게 참 네.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분양 알림이 앱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네. 이렇게 이제 분양 정보를 이렇게 띄워줘요. 오늘 뭐 청약 마감하는 게 10개가 있고 임박한 게 34개가 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서해 뭐 어떤 무슨 아파트 몇 세대를 민간 분양으로 하는데 추첨제가 몇 프로고 가점제가 몇 프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참 손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게 이거 공고문이 또 글씨도 많고 참 읽을 것도 많은데 청약이라는 게 여러분 참 하나로 강의하기가 어려운 게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건 청약은 뭐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손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보시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건 함부로 청약하지 마라. 요즘은 경쟁률이 워낙 낮아갖고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첨되면 계약금 내야 돼요. 계약금 내고 거기 그죠? 이제 취소했다가는 5년 동안 재당첨 금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목돈 3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런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집값이라는 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집값이라는 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와 갭 이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전세가 4억에 갭이 1억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전세가를 뭐라고 하냐면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데 4억은 좀 너무 높으니까 3억 5천이라고 합시다.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가 3억 5천이다. 그럼 3억 5천이 전세가고 갭이 1억 5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억 5천이라고 하는
전세가는 사용 가치예요. 사용하는 가치. 그 1억 5천은 뭐냐? 그건 투자 가치죠.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거는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집은 갖고 싶은데 내가 사용은 안 하고 사용 가치는 누군가한테 양보하고 소유권만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세입자가 주는 전세금의 도움을 받아 집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갭 투자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들어가서 살 정도 능력은 안 되고 1억 5천만 원만 투자해서 그 집을 소유하겠다. 그러면 이제 갭 투자 전세 끼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5억짜리 아파트라 그러면 뭐 서울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경기도의 뭐 외곽에 네. 뭐 그런 아파트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3천만 원 갖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갭 투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아파트는 아닌 거죠. 아파트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연립이나 빌라인데 아주 요지는 아닐 가능성이 있는. 근데 그런 데는 3천만 원의 갭이나 연립이나 빌라에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 갖고 그 집을 소유하면 여러분들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놓겠다는 얘기는 그게 나중에 올라줘야지 내가 이거 요즘 예금금리 높은데 3, 4천만 원 예금 안 넣고 그 집을 사놨다는 건 재산세까지 내면서 그 뭔가 투자 효과가 있으려면 앞으로 집값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러면 집값이 언제나 오를 거냐라고 놓고 본다면 네. 중저가 아파트가 언제 가격이 오르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3천만 원으로 뭐 내 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찾아보면 연립, 빌라 뭐 갭 투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걔가 내가 사고 나서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 이 투자한 성과가 나오는 거야. 그럼 중저가 아파트는 언제 오르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중저가 아파트는 언제 오르느냐? 경기가 개선될 때 올라요. 우리 이제 레양님 이제 주식 네네. 전문가시니까 네. 보통 우리가 시장의 주식도 보면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치주는 주로 약간 뭐 실적의 영향도 좀 많이 받고 뭐 실적이 좀 올랐다가 뭐 실적이 나쁘면 좀 떨어졌다가 성장주는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뭔가 그 뭐 유동성 장세나 이렇게 뭐 금리가 떨어지거나 뭐 시장에 어떤 그 막연한 그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보통 그러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대체적으로 경기가 막 살아난다 그러면 가치주가 좀 괜찮죠. 근데 경기가 좀 꺾인다 그러면은 성장주가 좀 괜찮고 이게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는 언제 오르냐면 경기가 개선될 때 올라. 그러니까 작년 2021년, 20년이 왜 중저가 아파트가 올랐느냐? 경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다 시장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금리도 낮았고 유동성도 풍부했는데다가 이제 마스크만 벗으면 좋은 일 생기겠구나. 야, 활동하기 시작하면 야, 이게 코로나 극복되면 보복 소비가 폭발하겠구나. 와, 경제 엄청 좋아지겠구나. 라는 심리가 2년 내내 지배를 했기 때문에 경기 개선 심리가 시장에 가득했기 때문에 9억 미만 아파트가 오른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강남은 언제 오르느냐? 경기 좋을 때 안 오릅니다. 강남은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 소위 말하는 시장이 약간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을 가질 때 돈은 안전자산으로 쏠리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쏠릴 때 이 성장주라든지 이 고가 아파트가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해서 성과를 얻으려면 언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고 바로 경기가 개선돼야 돼. 그래,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하죠. 지금 이제 터널에 들어왔죠. 저기 끝에 터널 들어왔는데 저 끝에 막 요만큼 막 희망의 저 정도 가면은 터널 나가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 이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은 아니고 조금 이제 뭔가 터널 좀 지나다가 야, 그래도 저쯤 가면은 이제 터널 끝나겠네라고 할 때 이런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경기가 개선될 때 그나마 갭 투자했던 아파트들이 가치주가 오르듯이 조금 가격이 회복되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큰 원리로 보면 투자라는 건 다 비슷합니다.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처음 집을 투자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그래도 지금 집값이 그래도 약간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영끌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속이 좀 쓰리겠지만 그 영끌하신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시장에 새롭게 이제 살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좋은 시장이 펼쳐지니까 이 시기를 좀 잘 참고 시장을 관찰을 하셔라.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짧은 시간에 굵직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뭐 혼쭐남으로서 여러 가지 뭐 독설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사실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시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늘 저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뒤에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나도 내가 스스로 나도 혼내면서 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 하나를 봤습니다. 그 드라마가 이제 안나라는 드라마였거든요. 안나. 그 겨울왕국의 안나가 아니고 수지 씨가 나오는 안나라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대사인데 상당히 명대사예요. 사람들이 그 단테의 신곡을 읽어서 그런가 지옥을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 지옥은 상황인데 말이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 아, 지옥은 상황이구나. 지옥은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옥 중에서 가장 괴로운 지옥이 어떤 지옥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지옥. 이게 가장 괴로운 지옥인데 대한민국은 천국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한참 많잖아요. 우리는 맨날 SNS 하고 막.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을 누구나 싫어하지만 스스로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기쁨을 갖는 게 인생입니다. 공부, 운동, 저축 다 하기 싫죠. 공부도 하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저축도 하기 싫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고통에 스스로 참여한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 힘들지만 앉아서 하고 허리 아프지만 운동 진짜 그 피트니스 센터 가기 전까지가 너무 힘든데 일단 가서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나면 기쁘잖아요. 맞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부, 운동, 저축이라는 이 자발적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 것이 인생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고통을 무서워하지 말고 자발적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경험했던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정말 잘 해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정말 카타르시스가 맞습니다. 느껴지거든요. 네. 기분도 좋고 잠도 잘 오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를 저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바람이 부는 바다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 부티풀 채널과 함께 같이 힘들지만 노를 저어 봅시다. 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그 말이 딱 오늘의 그 핵심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책 제목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짠테크가 사실 고통이고요. 네, 오늘은 짠테크가 고통이지만 이 고통을 네. 뭔가 기쁘게 받아들이면 내일은 그쵸. 플렉스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은 또 내일 플렉스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돈줄남의 또 이런 인사이트, 멘토링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꼭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스페셜하게 또 이렇게 둘이서 진행을 해봤는데 꼭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줄남 김경필 리더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